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습니다. 게다가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오는 3월에도 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미국의 금리 변동은 국내 금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심이 크죠.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배경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가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로 4연속 동결했는데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고요. 우선 이번 동결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리를 내리기에는 아직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기대만큼 낮아지지 않아서 여전히 찜찜하고 네. 이렇게 물가가 안 잡혔는데 금리를 낮추려면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도 와야 될 텐데 네. 그러기에는 최근까지 발표된 가령 지난해 4분기 발표된 미국의 경제 성장률 같은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들이 나쁘지 않다. 네. 생각보다는 괜찮았다. 이런 부분이 뭐 금리 인하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동결된 배경으로 보이고요. 네네. 뭐 질문 주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압니다만 네네. 그런 기대는 주로 금융시장에서 많이 제기되었던 것 같고요. 뭐 금융시장이나 뭐 금융기관에서 계신 분들은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추가적으로 풀고 그러면은 사실 더 좋으니까 네. 그런 기대는 뭐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 뭐 지난해부터 뭐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제 네. 뷰를 말씀을 드릴 때에는 계속해서 저는 금융시장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 뭐 지난해 봄에도 그랬고 지난해 여름에도 그랬고 네. 지난해 말에도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떤 분들께는 좀 실망스러운 결과였겠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네, 금융시장의 어떤 그런 전망 또 혹은 뭐 바람과 이제 실질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미 연준은 또 금리 조기 인하도 선을 그은 것 같더라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 3월에도 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말을 했는데 최근에 그 뭐 각종 경제 수치가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개선된 건 맞지만 이게 금리 인하를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만큼 잡히기 전에는 못 내린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네. 근데 사실 금융시장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사실 뭐 이번에 낮출 거라고 그렇게 크게 기대를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한 3월에 빠르면은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을까. 예. 그래서 조기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었던 쪽도 사실 이번은 아니었습니다. 네. 빠르면 3월 정도를 기대를 했던 건데 사실은 실망스러운 부분은 이번에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네.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떠한 힌트라던가 암시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네. 반대로 뭐 그렇게 우리 빨리 금리 못 내릴 것 같아라는 뉘앙스의 발언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그럼 왜 그랬는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네. 앞서도 미 연준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여전히 찜찜하고 우려를 놓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표를 조금만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네네. 가령 미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 수준은 사실은 2%입니다. 2%요. 예. 근데 그 2% 물가 상승률 수준이 되도록 통화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장 최근 데이터가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인데 네네. 그 물가 상승률이 11월에 3.1이었다가 3.4로 도리어 올랐습니다. 예. 두 달 전 지표가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요. 네. 그러니까 11월에 3.1이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네. 12월에 3.4가 된 거죠. 뭐 좀 올라갈 걸로 금융시장에서도 기대는 했나 봐요. 예. 그래서 금융시장의 기대 수준은 3.1에서 3.2 정도로 오르는 거였는데 네. 사실은 3.4로 올랐으니까 금융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물가 상승률이 더 오른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쭉 떨어지는 추세가 아니라 도리어 12월에는 올랐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방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3.4라고 하는 물가 상승률은 목표로 하는 2%와는 굉장히 격차가 크죠. 그러게요. 그리고
뭐 들으니까 미 연준은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다른 물가 지표를 더 중시한다던데요. 이런 이야기들도 뭐 이제는 많이들 아시죠. 네네. 미 연준이 중시한다라고 알려진 물가 지표는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개인이 소비하는 데 많이 쓰는 품목들로 구성된 물가 지수로 측정된 흔히 이야기하는 PCE 물가 상승률입니다. 예. 이 PCE 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11월에 2.6이었다가 마지막으로 발표된 12월 지표가 2.6이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았고 그러게요. 여전히 2%와 거리가 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뭐 실제 지표는 그런데 그래도 미 연준에서는 앞으로 많이 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으면 낮출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고맙게도 미 연준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라고 불리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 설문조사를 친절하게 또 발표도 해줍니다. 네. 1년에 4번 분기에 한 번씩 그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주는데 그때마다 어땠나요? 예, 가장 마지막 예. 발표가 지난해 12월에 통화정책 결정 회의 때 나왔어요. 예. 그래서 12월에 나왔던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미 연준 안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시는 이사분들조차도 올해 4분기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한 2.4% 수준일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올해 말 정도가 되어도 2%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도달을 못할 것 같아라고 본인들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 지표도 그렇고 네. 이사분들이 이렇게 응답했다라고 하는데 예. 금융시장에서는 빨리 인하를 해줄 거야. 3월일 거라고 기대를 했다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근데 또 이제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도 나름 그 분야의 또 전문가이시면서 네. 이쪽 얘기를 좀 안 들으시거나 못 보시진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좀 차이가 크게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대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뭐 시장을 봐온 느낌은 네.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뭐 지난해 봄에도 그랬고 지난해 여름에도 그랬고 네. 가령 지난해 봄에는 조만간 빨리 금리 인상이 끝날 거야. 근데 금리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난해 중반쯤에는 이제 조만간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 인하가 빨리 이루어질 거야. 근데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 뭐 지난해 말부터는 금리 인하가 빨리 이루어질 거야. 역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금융시장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네.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려온 거죠. 네. 아까 그 저희 초반에 언급때 어떤 그 여지, 예를 들면 시장에서는 뭐 그동안에 연준 성명서에 있었던 필요시 추가 금리 인상 문구가 이번에 사라졌다.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하던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을 거다라고 네. 하는 건 지나간 얘기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관심은 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었고요. 언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까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그 통화정책 결정문 안에 들어간 표현은 도리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우리가 더 확신이 있어야 되겠어. 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greater confidence였거든요. 더 큰 확신이 필요해. 네. 무엇에 대한 확신?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사실 2% 레벨이거든요. 네. 그 수준까지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명확한 확신이 필요해 라고 파월이 그리고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시장의 관심은 추가적인 인상이 아니고 언제 인하가 될까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보면은 그레이트 컨피던스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 연준이 야 우리는 더 확실한 지표로 물가가 떨어지는 걸 봐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네. 앞서 말씀드린 금융시장의 기대와는 정반대였고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실망하셨겠죠. 네. 그러면 그 확실한 지표가 언제쯤 좀 보여서 이게 좀 내려갈까 싶은데 금리 인하가 그러면 3월에는 좀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는 그러면 인하가 될 수 있는 건가? 이것도 역시 금융시장에서는 뭐 좀 더 빨리빨리 얘기를 하겠지만은 시점이나 이 확실한 지표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재평가 이 시점도 언제쯤으로 봐야 될지 궁금하네요. 뭐 흔히 많이 예. 언급되는 지표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어떤 대상을 놓고 네. 그 배팅을 하는 거죠. 뭐냐면은 미 연준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국의 정책 금리를 언제 어느 수준으로 할까를 네. 놓고
뭐 사고 파는 겁니다. 특정한 상품을. 그러한 상품이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연방 기금금리 선물이라고 하는 상품으로 거래가 되고 예. 사실은 뭐 주가를 보면 그 기업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파생금융 상품의 가격 추이를 보면 지금 금융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거래를 할 때 미국의 정책금리가 어느 시점에 어느 만큼 될 걸로 좀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역산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언급되는 게 그래서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연방기금금리 선물에 반영된 미국 정책금리의 수준. 네, 저희는 뭐 그것을 뭐 패드워치라고 부르는데 네. 그러한 지표를 가지고서 금융시장의 기대를 읽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앞서도 제가 금융시장이 앞서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불과 얼마 전까지도 3월이면 미 연준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해줄 거야라고 하는 기대가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80%, 뭐 90% 이렇게까지 높아졌는데 사실은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대에 어긋나는 지금 발언과 성명문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기대가 많이 꺾여서 불과 짧은 기간 동안에 그 확률이 35%로 떨어졌어요. 지금 금융시장도 기대를 지금 많이 접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3월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올해 미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6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연방기금금리 선물 가격을 보면 그 3월 이후에 남은 6번의 회의에서 회의 때마다 한 번씩 0.25%포인트씩 인하를 해서 0.25%포인트씩 해서 6번이면은 1.5%포인트죠. 네네. 그래서 올해 말 정도가 되면은 미국의 정책금리 수준이 지금 5.5인데 4% 수준이 될 확률을 가장 높게 지금 그 지표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융시장의 기대고요. 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렇게 안 보고요. 뭐 지난해부터 보고 있는 뷰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금융시장의 기대보다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을 거다. 쉽지 않다.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올해 중반쯤에나 가서야 이루어지고 저는 금리 인하 폭도 뭐 앞서 1.5%포인트 금융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 그 반 정도 봅니다. 0.75%포인트 한 3차례 정도에 걸쳐서 인하될 확률이 높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보다 한 절반 이상씩 좀 늦어지고 혹은 수치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시기도 늦고 폭은 반밖에 안 되고요. 네. 자, 그러면 그 미국의 지금 경제 시장 상황을 잠깐 좀 말씀 나눠보면 지난 4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3.3%로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다고 하던데 연준도 최근에 경제 활동이 지표상 안정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물가 상승도 지난해보다 완화됐다. 이런 언급은 하던데 그러면 뭐 확실한 지표까지는 아니어도 미국의 경제 동향이 좀 확실한 연착륙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좀 궁금하네요. 그냥 지표만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된 지표는 지난해 4분기까지의 데이터죠. 지난해 4분기의 상황이 생각보다 괜찮았다. 그러니까 그 3분기에는 성장률이 근데 여기서의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좀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뭐 미국은 이런 개념을 씁니다. 뭐 이번 분기의 경제 성장세가 1년 전과 비교할 때 뭐 어느 정도인데 이러한 성장세가 1년 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일까? 이것을 그 금융 용어로는 전분기 대비 연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분기의 경제의 성장 속도가 1년 내내 지속되면 어느 정도일까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과는 조금 다릅니다. 쪼개서 보진 않네요. 쪼개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3분기에 4%대였다가 한 2%대까지도 떨어지지 않을까 금융시장이 걱정을 했는데 그 수치가 3.3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특히 미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네. 계속 돈을 많이 써주네. 라고 하는 게 확인된 것 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연말에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들이 연말 쇼핑 시즌에 돈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것 뿐이고 사실은 중요한 건 지금이나 앞으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좀 걱정스러운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죠. 가령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1,000명, 2,000명씩 지금 사람들을 자르고 있다. 그리고 미국 가계의 소득의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가는 기대만큼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 않다. 그게 미국 가계의 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 가령 이런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과거에 한창 높을 때는 9%대 물가 상승률이었던 것이 앞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뭐 3%대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이건 뭐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데 그럼 뭐 2%대 3%대 물가 상승률이면 낮은 건가?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은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거든요. 근데 물가 지수는 특정한 시기의 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럼 가령 이런 거죠. 지난해 물가 수준이 100이었는데 올해 물가 수준이 105다. 그럼 물가 상승률이 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승률이 과거 뭐 9%대보다는 낮아졌지만 아직도 뭐 3%대, 2%대라고 하면 물가는 오름세는 좀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레벨로 그 수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이었던 2019년 말과 비교해서 지난해 말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수준은 평균 19%가 올랐고요. 먹거리 가격은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은 소비자 물가가 15% 정도 올랐고요. 역시 먹거리는 3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안정된 거냐? 저는 많은 경제 주체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라고 보고요. 그게 앞으로 미국 경제의 중심인 소비를 둔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동시에 높아진 금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인하 안 이루어졌죠. 그리고 높아진 금리의 고점이 도달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흔히 이렇게 높아진 금리가 소비나 투자와 같은 실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1년 남짓 시차가 있다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컨센서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고금리의 부담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금융시장에 기대가 있는 거 연착륙 이야기 하시는 거 저도 알고요. 그리고 중앙은행 수장인 파월이나 미 연준 이사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본인들이 금리 올리면서 결코 본인들 때문에 앞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거나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오랫동안 이 일을 했지만 본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올해 중반 이후에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짧게 정리하면 그러니까 돈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고용은 그럼 왜 이렇게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 보여. 그리고 물가는 왜 기대만큼 잡히진 않는 거야. 더군다나 먹거리 정도의 그 수치를 봤을 때는 이건 또 기대보다 왜 이렇게 올라. 여러 가지 봤을 때 아니 확실한 지표가 아직 아니잖아. 뭐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좀 금융시장의 기대라고 부르는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좀 그러네요. 물가가 안 잡혔는데 금리를 낮춰줄 거야? 그럼 왜 낮추는데? 물가가 완전히 안 잡혔어도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낮춰줄 수 있겠죠. 근데 또 경제는 안 좋은 상황을 피해갈 거라고 침체는 피하면서 연착륙이 될 거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기대인 뭔가 좀 거예요. 어색한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가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이 지금까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렸고 현재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이미 금리를 좀 내리기 시작한 곳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일부 있는데 뭐 그러한 나라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국가들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경제력을 좀 견주기가 좀 어려운 국가들. 그렇죠. 뭐 유럽의 ECB 중앙은행이라던가 뭐 일본이라던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금리 인하로 돌아섰거나 또는 통화 완화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중국이 예외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조금 금융 완화를 펴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뭐 지속적으로 중국 부동산
부채 불안이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쩔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또 우리나라에 그러면 미칠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금리 완화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우리나라는 좀 하반기쯤에나 조금씩 또 차이가 있잖아요. 하반기쯤에나 좀 금리 인하를 좀 시작할 가능성이 있을지요? 그것도 기대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뭐 관련된 회의도 가고 그리고 지표들도 보고 하면 사실은 그건 역시도 좀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가가 잡혔다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렇지만 많은 중국 중앙은행들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물가 상승률이 급등을 했었고 네. 그것 때문에 당신들 실패했어. 실패한 중앙은행이야라는 비판을 받았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물가가 정말 확실히 잡혔다는 게 충분히 확인되어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가 안정만으로는 금리 인하를 저는 안 할 걸로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경제가 안 좋구나,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는 우려가 있어야 네. 금리를 인하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뭐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만 한국은행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 초반, 지난해 1.4%였는데 2% 초반으로 꽤 높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한국은행도 그렇게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경제가 안 좋을 걸로 안 보는데 금리를 왜 낮추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계속 질문을 저는 받고는 있는데 네. 그래도 부동산 PF 불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금리 시장이 불안하면은 그 부분 좀 고려해야 되는 거 고려해서 아닌가. 낮추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받는데 막상 제가 뭐 이렇게 접하는 정보나 관련된 회의 가서 제가 느끼는 바는 바깥에서 보시는 것보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걱정을 가지고 있다. 예. 부동산 PF 부실 뭐 이런 부분도 우려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이요. 그리고 집값이 여전히 높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추려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야 되겠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또 그런 우려도 있을까요? 너무 일찍 또 통화정책 완화로 돌아섰다가 물가 안정기 진입 자체가 좀 무산되는 것도 경계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혹시 있는지요? 당연하죠. 네네. 중앙은행은 태생적으로 물가 잡으라고 만들어진 역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물가가 너무 떨어지는 것보다는 높은 물가 인플레 압력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뭐 태생적으로 굉장히 거부감,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은행은 지금 거기에 더해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에 대한 그런 우려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한국은행과 조금 다르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어서 뭐 저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8%밖에 안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조금 차이가 있네요.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저 역시도 뭐 지난해 1.4%보다도 높아질 걸로 수치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우리 경제의 체력을 반영하는 경제 성장률이라고 불리는 2% 수준보다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제가 예상하고 전망하는 올해 경제 성장률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냥 성장률 수치는 높아지겠지만 충분치 않다. 그리고 반도체 수출 중심의 일부 업종이 끌고 가는 회복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밖에 되지 않았던 예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냥 성장률이 높아지는 흔히 저희가 부르는 베이스 이펙트 기저효과가 많이 작용한 1.8이라고 한다면 이건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경제 주체들이 고물가와 고금리의 부담 때문에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느끼기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이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높아질지 몰라도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저와 뭐 이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한 뷰 자체도 다르고 그 내용도 조금 다르게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1.8% 수준은 조금 그래도 후하게 본 관점인가 아니면 좀 최대한 보수적으로 본 관점이신 건가요? 후하고 보수적 이런 질문을 사실 저도 봤는데요. 네. 실은 그 2022년에 제가 전망했었던 2023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4였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수치를 말씀드릴 때 다른 쪽들은 다 2%나 뭐 낮아도 1% 후반을 말씀을 하고 계실 때라서 네네.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도 뭐 이렇게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였고 그런 상황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뭐 최근에 발표된 지난해 실제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로 나왔기 때문에 네네. 1.4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후하게 박하게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그냥 앞서도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냥 있는 수치, 있는 상황을 놓고 볼 때 제가 보기에는 1.8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2월 3.2%로 한은의 안정 목표인 2%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 짜장면 한 그릇이 뭐 10,000원이다 이런 뉴스가 소개될 만큼 체감 물가가 상당히 좀 높은 것도 아까도 먹거리 한 30%대 말씀하셨죠. 물가 상승을 막기에 지금 금융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좀 봐야겠죠. 그럼 뭐 어떤 방안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진행자분께서는 예. 지금 같은 고물가 상황이 가령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포인트나 0.5%포인트 높이면 잡힐 거라고 보십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네네.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뒤집어 보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뭐 지금 통화 정책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의 금리를 올림으로써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 그러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도움은 되겠죠. 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제가 물가와 관련을 해서 질문을 받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드려왔던 저의 대답은 뭐냐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네네. 제가 아까도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30%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서 저희가 중시해야 되는 거는 이게 평균이라는 겁니다. 평균 30%대예요. 네. 먹거리가. 그러면 그냥 평균만 놓고 보면 전에 10,000원이었던 냉면 가격이 지금 13,000원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네네.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체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평균이 30%대라는 이야기는 어떤 항목들은 어떤 먹거리 물가는 50%대, 훨씬 60%대가 상회할 수도 있는 올랐다라는 거죠.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만 올리면 된다? 이건 굉장히 나이브한 접근이죠. 그래서 저의 그 반복적으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해, 지지난해에도 정부가 폈었던 정책 중에 뭐 유류세와 관련해서 뭐 깎아준다. 그 네. 조치를 연장한다라는 조치가 있었죠. 그때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뭐 이런 겁니다. 뭐 그것만으로 되냐. 효과가 뭐 100원, 150원밖에 리터당 안 되는데. 근데 그때도 저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 한 조치만으로 리터당 100원, 150원의 효과가 있지만 그런 조치가 100개 쌓이면은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그만큼의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 지금 가계가 직면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그만큼 크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올해 우리 경제에 시차를 두고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네. 저는 사실은 지난해 연말부터 이미 12월에 산업활동 동향에서 소비 증가세가 전례 없이 꺾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민간 소비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경기가 좋아지면 예. 그쪽 업종에 계신 분들이나 공장이 있는 일부 지역은 수혜를 입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은 민간 소비는 경제 전반에 많은 경제 주체들의 체감 경기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의 전망은 뭐 지금 상황이 이대로 지속된다고 한다면 지난해보다도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이 저는 더 떨어질 걸로 봅니다. 네, 그래서 네. 올해 1.8% 경제 성장률 전망을 제시를 한 겁니다. 무슨 뭐 한은의 금융정책 하나만으로 뭔가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뭐 유류세이나 등등등등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라는 경종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 네. 드려봤고요. 잠시 재난 문자 소개드리고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 강원 북부 산지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외출을 가급적 피해 주시고요. 집 앞, 점포 앞
보행로와 지붕 그리고 옥상에 쌓인 눈은 치워서 사고를 좀 예방해 주십시오.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요. 부득이 자가용을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차량용 안전장구를 휴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